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두 가지 기술이 많이 핫한데 가장 큰 연결고리는 데이터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많이 쓰는 그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다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개의 세계를 연결하는 데이터가 이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오면서 크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그게 특정 플랫폼에 집중됐을 때 그 데이터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에 대한 문제점에 의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그 기술의 대안으로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입니다. 인공지능은 그에 대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기술이고, 두 번째, 그 신뢰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떠오르는 기술이 블록체인인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술, 그것이 인공지능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분배와 같은 문제에서 신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건 저희만이 아니라 WP에서도 이렇게 양대 기술로서 뽑았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첫 번째, 그 데이터가 융합하는 관점에서 이재성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와 AI가 큰 역할을 하게 되고 플랫폼 중심의 경제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어떻게 볼 것인가. 두 번째, 그렇다면 특정 플랫폼의 데이터가 집중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블록체인과 엣지 컴퓨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아우르는 우리는 정책적 대안은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이 큰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클라우드와 AI는 어쩔 수 없이 빅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데이터 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융합이 일어난 장소가 클라우드고, 그걸 사업적으로 표현하면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플랫폼은 나의 데이터를 모두 다 갖게 입력해서 나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들을 플랫폼이 우리에게 제안을 해줍니다. 흔히 말하는 큐레이션과 구독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이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그 데이터가 식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그 데이터가 분산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블록체인이고, 좀 더 나아가서 엣지 컴퓨팅과 함께 특정 데이터가 집중되는 부분에서 해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 이동권과 데이터 자체를 하나로 자산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데이터 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시 많이 쓰는 그림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가 클라우드에서 인공지능으로 예측과 맞춤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세상을 좀 더 스마트하게 바꾸는 그림, 이것이 저희가 바라보는 4차 산업의 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한 곳, 즉 우리가 듣고 있는 제 말씀들이 여러분의 뇌에서 하나의 정보로 융합되는 것처럼 데이터가 한 곳에서 융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다시 분산된다는 것, 이 두 개가 같이 아우러지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 관점을 바라본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제일 첫 번째 먼저 만들어져야 될 것이 데이터가 융합되는 공간, 즉 정보화와 지능화의 융합입니다. 실제 기술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느냐,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PPC 구글에 21억 달러에 인수됐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핏빗을 인수하기 전에 이미 핏빗은 자체적인 클라우드와 AI를 쓰지 않고 1년 전부터 구글에 의존을 했습니다. 즉 정보와 지능화가 이미 구글과 통합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나서 인수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디바이스를 만들고 거기에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지만, 거기서 만들어낸 클라우드라든지 인공지능은 이미 바이두와 협력을 해서 이들과 협력하고 있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자체적으로 디바이스만 만들고 솔루션을 구현하는 부분만 자체적으로 담당하지, 실제 지능화와 정보화는 합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과연 클라우드가 어떻길래 AI와 융합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클라우드가 약 3번의 큰 변화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플랫폼 중심, 그리고 두 번째가 버추얼 머신, 즉 BM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관련된 솔루션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가 GRP 파트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 창업 비용이 1000분의 1로 줄어들게 됐고, 창업 생태계가 구축된 것이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가 발전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자체적인 서버에 넣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다 올립니다. 즉 데이터가 특정 공간에 집중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시티, 가장 많이 앞서 있다고 표현하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네이션 앤 프로젝트의 첫 번째가 바로 버추얼 싱가포르이고,
인더스트리 4.0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때 첫 번째 시작된 사업이 바로 디지털 팩토리입니다. 즉 현실과 일대용으로 대응되는 가상의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다면 데이터가 집중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보시는 그림은 AI 스틱인데 퍼블릭 클라우드에 돌아가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즉 더 이상 우리가 어떤 AI 모델을 어떤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 API로 가져오게 되면서 손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밑에 보시는 통계 수치는 2019년에 딜로이트가 19,000개의 글로벌 기업, 클라우드 도입한 기업들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8%가 AI를 활용하고 있고 클라우드 도입으로 해서 AI 서비스를 만들 계획이 50%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AI를 쓰기 위해서라도 이제 클라우드를 쓴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애저, 그 다음에 아마존의 람다 서비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네이버의 서버리스 컴퓨팅 전부 다 AI를 쓸 수 있도록 뒷받침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가장 앞서 있다 평가받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AI 모듈들을 시간당 6,000원에 쓸 수 있게 하고 있고, 그마저도 AWS 스팟 인스턴스로 활용하게 되면 최대 70%까지 할인됩니다. 즉 AI 솔루션을 시간당 2,000원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마 MS도 마찬가지로 다른 솔루션을 발표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MS의 ML 스튜디오라는 솔루션인데, 보시는 것 같이 AI를 손쉽게 그림을 통해서 연결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클릭 그림을 연결시키면서 AI를 구현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MS는 무엇이라 말하냐? 저희가 처음에 AI 활용 전략을 말할 때 앞으로 AI는 엑셀처럼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더 나아가서 앞으로 AI는 워드처럼 쓰게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 활용을 손쉽게 가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게 T3Q인데, T3Q는 AI를 쓸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준 회사입니다. 즉 너희가 데이터를 충분히 갖춰 놓으면 관련 필요한 솔루션을 우리가 만들어 줄게 라는 회사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런AI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너희가 만약에 AI를 개발할 때 모르면 우리가 해결해 줄게 라는 회사입니다. 즉 인공지능을 잘 몰라도 인공지능을 쓸 수 있도록, 아니면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외로 보시는 바와 같이 라우터라든지 뷰노, 플러스모, MD고 이런 회사들도 특정 솔루션은 전부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AI 에즈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회사고, MD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대차가 투자한 회사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헬스케어에서 대표적인 회사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클라우드와 AI가 융합됐을 때 과연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이 변하는가? 보시는 그림은 세계 지식재산기구에서 지난 20년간의 AI 관련된 특허와 논문들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대부분을 보시면 특정 분야가 아니라 AI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융합되는 과정에서 특허나 논문이 많이 나온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약 대충 60에서 70% 정도가 그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는 바라봤을 때 이 정보와 지능과 이걸 연결해서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법에서 혁신의 도구로서 쓰이고 있다. 자, 그걸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이 저는 알리바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리바바는 커머스 플랫폼을 시작했지만 그들이 알리페이를 통해서 결제 데이터를 갖게 되고, 그 결제 데이터 기반으로 개별 맞춤 금융 서비스를 해주게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개미금융 그룹이라는 회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방정식을 항저우에서 모빌리티 구현하고 있고, 모빌리티 넘어서 시티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혁신 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트윈을 구현입니다. 실제 알리바바가 지금 알려진 것만 7개 이상의 유니콘을 투자하고 있고,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해서 1000만 개의 기업과 1억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도 이러한 전략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알리바바는 이렇게 하는 것이냐? 저희가 2012년부터 AI가 발전한 2012년부터 최근에 이루어진 구글의 110건의 M&A를 분석해 봤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온라인에 상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데이터 영역을 넓혀나가기 위해서 넥스트라든지 핏빛 같은 회사들이 인수하면서 오프라인 데이터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영역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프라인 데이터까지 확보하고 거기에 인앱으로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다양한 분야를 확산하고 있지만 아마존 매출의 역시 80%는 커머스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커머스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AI를 쓰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물류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애플입니다. 애플은 뭐니 해도 디바이스 기업이죠. 애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2017년에 이 AI 쪽으로부터 M&A를 강화하고 싶습니다. 2017년이 애플의 AI 칩, A11 바이오닉 칩이 나왔던 기점이죠.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하드웨어와 AI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 윗단에 올라가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역량을 끌어올리면서 하스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데이터는 저 플랫폼에서 집중되고 그 플랫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세상, 이것이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첫 번째, 데이터 자체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 플랫폼이 누군가에 집중되면서 발생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만약 그 네트워크가 끊긴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이 데이터의 분산화, 즉 블록체인과 엣지 컴퓨팅입니다. IT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기술 자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범용성으로 발전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는 집중과 분산의 과정을 병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AI와 블록체인이 융합이 된다면 어떤 세상을 그릴 것인가? 블록체인의 발전을 저희가 아니라 MS가 그려놓은 그림인데, 첫 번째, 블록체인 1.0은 단순히 거래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두 번째, 블록체인 2.0의 세대로 넘어오면서 거래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록체인 3.0의 시대로 오면서 블록 안의 데이터를 단순히 그것만 쓴 것이 아니라 주변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GRP 파트너스가 블록체인의 이 저점이 마지막을 바닥을 찍었다 평가하는 이유는, 저희는 이 IBM이라든지 SAP라든지 이런 거대 기업들과 손을 잡아서 실용화 과정이 들어갔다 판단했던 이유고요. 저희 이런 관점에서 실제 블록체인 3.0이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이 저희만이 바라본 게 아니라 라주쿠마 교수라든지 박정인 교수가 2019년에 얼마 전에 써낸 논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엣지단의 디바이스와 클라우드를 연결시키는 가운데에 레이어를 두죠. 이를 통해서 엣지단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데이터들만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거기서 나머지 데이터 다시 엣지로 넘어오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엣지단을 연결시키는 블록체인들 간의 연결성, 이걸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그림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스타트랙의 보구족입니다. 보구족은 그 자체가 개인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즉, 제가 만약 보구족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 순간 저랑 연결되어 있는 모든 보구족들은 다 알게 됩니다. 즉, 개인이 전체인 것이죠. 그래서 함선 전체가 지휘부가 되기도 하고 생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아이디어에서 착안해서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집단 시스템, 이것을 셀프 드라이빙에 도입한 것이 바로 아마존의 보구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도 갤럭시 S10에 이 엑시노스 980이라든지 스냅드래곤 855 같은 이 엣지 컴퓨팅 위에 이 블록체인 지갑을 연결시켜서 엣지 컴퓨팅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블록체인 산업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봤더니 주요 국가들은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해서 다양한 노력하고 있고, 여기서 평점이라 표현했지만 평점이라보다는 프로젝트 수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중국과 미국이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제도적으로 이걸 뒷받침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 프로젝트를 비교해봤더니 금융, 물류, 헬스케어, 거버넌스, 기술 융합, 이렇게 5개의 분야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특이한 점은 블록체인이 큰 의미를 내기 시작한 부분들은 신뢰가 부족한 불특정한 다수가 거래를 할 때 블록체인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더라라는 게 저희가 낸 도출점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도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클라우드와 AI가 발전되어 있는 미국이 데이터 집중화가 잘 되어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프로젝트가 일어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데이터의 분산화가 필요한 유럽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암호화폐에 좀 더 유연한 제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특성들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산업은 어떨 것인가? 저희가 한 20개 기업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은 새로운 기술 개발, 특히 퍼블릭 블록체인에 좀 더 집중하고 있고, 이 금융기관들은 퍼블릭이나 non 퍼블릭 둘 다 상관없이 자신의 내부 거래를 조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이러한 생태계 전반을 떠맡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림을 그려봤을 때 우선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은 처음에 B2B를 중심으로 해서 non-public 블록체인에 집중을 했지만 점진적으로 퍼블릭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반대로 B2C에 집중했던 스타트업들은 B2C만이 아니라 B2B 영역까지도 확대해가는 이 양쪽의 그림을 그려져 있었고, 재밌었던 점은 C2C 영역에서 이 메이커다와 같이 이런 기업들이 디파이 영역에 좀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알 수 있었습니다. 디파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디파이 영역을 봤을 때 한 800억 달러의 시장 규모가 800억 정도의 시장 규모가 최근에 1조가 넘었고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재미있는 점은 플랫폼화가 없는 플랫폼이 과연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블록체인 중심의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가장 요새 많이 블록체인의 중심이 되고 있는 DID입니다. 탈중앙화된 자기 신원 인증 시스템은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쓸 때 자신임을 증명했을 때 나고 나서야 그 다음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DID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자신의 데이터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특히 가장 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가장 많이 클라우드로 가 있는 헬스케어 금융에서 역설적으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실제 찾아봤더니 너무나 잘 알려진 알리바바의 사례, 그 사례에 대응되는 게 우리나라의 레이니스트라는 뱅크샐러드라는 회사의 솔루션입니다. 뱅크샐러드는 알리바바가 걸어왔던 길과 똑같이 매칭됩니다. 알리바바가 개인의 거래 데이터를 확보했던 것처럼 신용카드를 통해서 개인의 소비 패턴을 확보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출이라든지 투자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공 방정식을 아마 다른 산업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그 다음 헬스케어고요. 스마트 디스클로저의 대표적인 사례로 쓰고 있는 미국의 블루버튼입니다. 나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헬스케어 관련 데이터를 통합시키는 솔루션인데, 이걸 통해서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루션은 우리나라에서 메디블록이라는 회사가 나의 헬스 데이터를 나의 블록체인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집중된 다음에 그 위에 다양한 솔루션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세 번째입니다. 클라우드와 블록체인이 융합하는 모습. 근데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가 에스토니아죠. 에스토니아가 오픈소스로 썼다고 하지만 에스토니아의 백본이 되는 역할을 해준 것은 바로 MS의 애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회사인 가드타임이 연결시켰죠. 이를 통해서 분산화된 데이터 시스템을 통했고, 특히 최근에는 해시값을 통해서 단순히 진분을 검증하고 실제 데이터는 중앙 데이터를 올려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관련 시스템을 XNT라고 해서 만들어서 핀란드에 수출했고, 핀란드에 진출한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더 이상 세금 신고를 양쪽에 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처리될 수 있게끔 이런 교환 시스템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모습에 좀 주목해 볼 기업이 저는 코인플러그라 생각했는데요. 코인플러그는 메타디움을 통해서 DID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 동시에 다양한 산업군에서 약 250개의 특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 DID 솔루션이 성공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좀 주목해 보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존에는 나의 데이터가 저 클라우드, 즉 플랫폼에 올라갔는데, 그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나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들만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흐름이 바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데이터를 분산화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집중과 분산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먼저 우리나라도 앞서 나가 있는 기업들이나 국가들의 기술을 활용한 것이 필요하고, 그 분야가 바로 데이터의 집중인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2%를 넘어본 적이 없는 국가입니다. 즉 이러한 국가가 과연 데이터의 표준과 이 규모를 앞서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스럽고요. 그렇다 해서 안 쓸 수는 없죠. 글로벌 호환을 맞춰서 쓰되, 다만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는 영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즉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의 집중과 분산을 함께 고려한
정책과 그리고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제도입니다. 실은 관련해서 이것저것 많이 정리했는데 얼마 전 데이터 3법이 통과하는 바람에 황급히 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국가별 AI 전략을 보시면 크게 활용과 개발, 교육과 인프라, 그리고 규제 이런 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이걸 기반으로 모든 산업을 혁신시키는 전략, 이것이 먼저 나온 다음에 이 다음 정책들이 크게 임팩트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나왔죠. AI 국가정책,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정리했고 특히 기존의 개발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을 한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아직까지 종합적인 비전과 제도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정리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민간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AWS와 Azure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보시는 것 같이 2006년에 클라우드가 나온 다음에 2009년에 클라우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한국이랑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혁신을 하지 않자 감사원이 나와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단위로 총 3번의 감사를 펼칩니다. 왜 클라우드를 쓰지 않는지, 클라우드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서비스는 클라우드에 연동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가, 이걸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고 담당관이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담당 장관이, 부서의 장관이 사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공시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만들어지고 나니 AWS의 서비스를 이 CIA가 처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큰 티핑 포인트였는데 이때 당시 클라우드는 안정성과 보안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확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큰 변화를 만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2016년에 모든 IT 서비스 자원은 클라우드로 우선을 한다는 MGT 법을 발의했고 2017년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고 2018년에 최종적 법이 통과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클라우드 산업에서 최고 강국이 됐고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옵트아웃의 데이터 규제 그리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클라우드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AI 이니셔티브 정책들이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즉 민간의 기술과 자본만으로 혁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민간의 기술과 자본이 국가의 정책과 방향성이 맞아 떨어졌을 때 혁신 산업이 성장한 것이지 어느 하나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AI 정책에도 특히 반영돼야 되는데 데이터 개방과 활용 3법을 통해서 약간의 문을 터줬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는 아직 막혀있죠. 그리고 이것이 아우러졌을 때 실질적으로 AI 활용 확산화가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제안을 내보면 첫 번째, 개별적으로 하나의 요소적인 관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를 이네이블로 관점에서 어떻게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다양한 정책들을 먼저 짜고 시스템적 접근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데이터 3법이 통과했지만 가야 할 길 정말 멉니다. 먼저 익명정보, 개인정보로 보지 않겠다고 하긴 했지만 익명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도 되어 있지 않고 가명 처리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이 부분이 좀 많이 조심스러운 게 과거처럼 특정 기술로 한정했을까 봐 기술 중립성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더 큰 문제는 데이터 결합을 특정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 변명 현상 여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상당히 위상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과연 지금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 것인가, 그 관련된 위원회 조건을 보면 대부분 교수님이나 아니면 변호사님들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고 시민단체 중심 되어 있는데 산업계에서 이걸 대시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요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클라우드 규제 개혁입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떠들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과기부가 클라우드 에팅 관련해서 반드시 12월 때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내고 발표됐는데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데이터 3법에 치여서 데이터 3법만큼 중요한 정책인데 불구하고 전혀 통과되지 않았죠. 이 클라우드의
공공시장의 활용을 저해하고 있는 20조, 그 다음 민간을 활용을 저해하고 있는 4조와 21조 예조항 반드시 개선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국가별 블록체인 전략입니다. 역시 국가의 비전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되고 있고, 그리고 토대로 민간 혁신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방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8년에 관련된 정책이 나왔는데 역시 지원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정책과 비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드리면, 첫 번째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한 활용이 필요하지 않나. 특히 퍼블릭 블록체인 부분에서 암호통화, 가상통화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 경기를 일으키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적절히 활용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스마트 시티 같은 프로젝트에서 기존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는 부분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의 활용성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다시 재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특정 기술이 발전할 때 최소 개입의 원칙, 스마트 레귤레이션이 반드시 보장돼야 됩니다. 미 하원의회 대론 의원이 2018년에 블록체인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안의 내용보다 성명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미국은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규제하고 싶은 욕구를 의회가 이겨냈다. 그 결과 미국은 3차 산업혁명에서 승리했다. 그때 당시의 위대한 승리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법안을 발의한다. 법안의 내용보다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철학이 너무나 잘 담겨있는 이 설명서인데, 이러한 설명서처럼 우리 한국도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를 먼저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정책 책임자의 역량 강화입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거기에 대한 지식, 그리고 산업계의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적절히 규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춘 정책 당국자가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어떤 이런 세미나나 회의에서 내가 이 분야를 잘 모르지만 라고 말하시는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마치고 저희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희가 원래 매월 이 포럼 자료와 함께 보고서를 드리는데, 조금 더 오늘 발표하셨던 내용들을 추가하고 추가적인 자료들 내용을 정리해서 2월 달에 보고서는 발매하도록 하겠고요. 3월 달에 주제는 디지털 스퀘어입니다. 코엑스에서 아마 열릴 것 같은데 많은 분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